사건과 일화를 따라 걷는 미국 사산책. 이번 편에서는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인한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그리고 거대한 무기 생산기지가 되어 연합국을 지원한 미국의 전쟁 동원 능력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유럽이 아닌 태평양에서 생겨난 것이었지요. 그것도 미국의 영토인 하와이 섬의 진주만에서였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인 1937년부터 일본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도발하여 중국 내륙을 침략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에 매우 동정적이었던 미국은 중국의 국민당 정부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한편 석유와 고철의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여 일본 정부를 압박하고 있었지요. 1939년 9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여 유럽에서 2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일본의 군국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독일과 동맹하여 동남아 쪽으로 남진하자는 주장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1940년 9월 27일 일본, 독일 및 이탈리아의 삼국 동맹 조약이 체결되었지요. 한편 석유 수출 금지로 곤란을 겪고 있던 일본의 제의로 미국과 일본 양국은 1941년 초부터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협상에서 일본에 대한 석유 및 고철류의 수출 금지 해제, 중국에서의 일본군 철수가 중요한 의제가 되었지만 양국 간의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해 협상은 결렬되었으며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향해 중국에 대한 원조를 중지하라고 요구하였으며 미국은 일본에 대해 중국 침략을 즉각 중지하고 철수할 것을 요구했지요. 이렇게 양국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중일전쟁이 장기화가 예상되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전쟁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자원 확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원이 풍부하고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동남아로 눈을 돌렸지요. 그리고 동남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미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은 미국과 일전을 벌일 것을 결심하였습니다. 더구나 일본은 1941년 4월 소련으로부터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할 경우 중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받아낸 바가 있어 양면 전쟁에 빠질 위험을 이미 제거한 상태였지요. 마침내 12월 8일 새벽에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다는 개전의 조서가 일왕의 이름으로 12월 1일 발령되었습니다. 일본군의 전략 목표는 미국의 태평양 해군력을 무력화하여 미군의 동시다발적인 공격을 막으면서 그동안 남태평양의 섬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점령한 후 미국과 협상을 벌여 이들의 일부를 영토로 확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은 이미 1941년 11월에 일본의 암호문을 분석하여 일본의 선제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으나 공격 지점을 정확히 알 수 없었으며 아무도 이 정보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사 일본군의 공격이 있더라도 그 목표는 일본에서 가까운 필리핀이라고 생각해서 필리핀의 마닐라 기지에 경계령을 내리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혹시 몰라 진주만의 태평양 함대도 이에 준하는 경계태세에 임하고 있던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11월 26일에 출정한 일본의 연합함대가 12월 6일 진주만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공격 개시 수시간 전 진주만 외곽에서 국적불명의 잠수함 한 대가 발견되었으며 다른 한 대는 원인 불명인 채로 침몰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잠수함들은 나중에 일본군의 잠수함으로 밝혀졌지요. 또 오하우섬 북쪽의 해안 레이더 기지에 레이더의 집단으로 비행하는 물체가 포착되었으나 귀환하는 아군기 편대일 것으로 판단하여 무시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마침내 미국 시간으로 1941년 12월 7일 일요일 새벽 일본군의 진주만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습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태평양 함대는 항해 중이던 3척의 항공모함을 제외하고 모조리 손상을 입는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2시간 만에 전함 5척이 침몰하고 16척의 전함이 큰 피해를 입은 것이지요. 하지만 미국이 초전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정치적 타협에 응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은 일본 정부의 커다란 오판이었습니다. 이 공습으로 미국은 당분간 태평양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나 항구를 떠나 있던 항공모함 3척이 피해를 당하지 않음으로써 그것은 극히 일시적인 것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또 미국은 일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어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태평양 함대를 원상복구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후 그 몇 배에 달하는 전력을 갖출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대한 산업 능력은 일본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지요. 미국의 영토를 기습당한 사건에 미국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잠자던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것이지요.
이 시기에 일본 정부의 관리들이 워싱턴을 방문해 국무장관 코르데럴과 미국의 대일본제재 철회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었으므로 이를 비겁한 기만행위이자 비신사적인 행위라고 더욱 분개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루스벨트 대통령이 2년 이상이나 애쓰고도 할 수 없었던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은 즉각적인 참전을 열렬히 지지하였고 진주만을 잊지 말자, 리멤버 펄하버라는 구호 아래 전 국민이 하나로 단결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8일, 루즈벨트 대통령은 진주만이 기습을 당한 12월 7일을 치욱의 날로 부르면서 상하 양원합동회의장에서 차분하게 연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설 1시간 뒤 상원은 만장일치로, 하원은 388대 1로 일본에 대해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로써 미국은 2차 대전 참전을 공식화했으며 미국인들은 일본이 미국 본토로 침략해 올 것에 대비해 전쟁 준비에 들어갔지요. 3일 뒤인 12월 11일, 독일과 이탈리아가 미국에 선전포고하자 미국도 지체 없이 독일과 이탈리아에 응수하여 선전포고를 내렸습니다. 고립주의를 자처하며 유럽의 전쟁을 강 건너 불보듯 하던 미국은 25년도 채 안 되어 이번에도 역시 본의 아니게, 그리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무서운 대전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일본군으로부터 진주만 기습을 당한 지 2주일 후인 1941년 12월, 루즈벨트 대통령은 영국의 처칠과 워싱턴에서 전략회의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두 사람은 주 공격 목표를 독일로 정하고 미영 양국군을 통합지휘할 연합참모부를 두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 독일, 일본, 이탈리아에 대항해 싸우는 26개국 대표들이 모여 서로 동맹관계를 맺었음을 알리는 선언에 서명하였습니다. 물자 부족에 시달리던 연합국들은 미국이 무기고와 보급창고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법안으로 발효된 무기대여법에 따라 주요 연합국들과 무기대여협정을 새롭게 체결했지요. 협정은 각 나라가 자국의 지불 능력에 따라 전쟁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진주만을 성공적으로 기습한 일본은 같은 날 동시에 남방작전에 돌입하여 거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순식간에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동인도, 타이, 베트남 그리고 버마까지 점령하였습니다. 이어서 1942년 3월 말에 이르러서는 쿠리렬도에서 솔로몬 군도에 이르는 태평양 서쪽 섬의 거의 반 이상을 손에 넣었으며 1942년 5월에는 필리핀까지 점령하여 명실상부한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반격에 나선 미군 해군은 1942년 5월 산호의 해전에서 부분적인 피해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일본군의 진격은 멈추어졌지요. 그리고 산호의 해전 한 달 뒤에 일어난 미드웨이 해전에서 일본 해군을 대파하는 결정적인 승리를 거둠으로써 태평양 전쟁의 추는 급격히 미국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전선에서도 전세는 점차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됐지요. 소련군은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독일군에게 크게 승리한 후 독일 본토를 향해 진격해 들어갔습니다.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시킨 데 이어 북프랑스 탈환에 나서 팔레즈 포위전으로 프랑스 내 독일군 대부분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의 미군과 몽고메리 장군의 영국군은 계속해서 롬멜 장군의 독일군을 몰아붙였으며 이탈리아 본토로 진격하기 위해 시칠리아에도 연합군이 상륙했습니다. 당사국의 국민에게 전쟁은 고통스럽고 참혹한 것이었으나 반대로 전쟁은 미국과 미국인에게는 엄청난 부와 행운을 안겨주었습니다. 가장 골칫거리였던 1930년대 경제공황의 문제를 가볍게 해결해준 것이었지요. 정부의 막대한 전비 지출로 제반산업은 엄청난 생산 증가를 이루었으며 군수산업의 발달은 고용력 증대로 이어져 1940년까지만 해도 800만 명이 넘었던 실업자가 사실상 모두 사라진 것입니다. 특히 항공산업은 전체 노동력의 12%에 해당하는 210만 명을 고용할 정도로 커졌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노동력이 남아서가 아니라 부족한 점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지요. 군수물자 생산을 위한 전시동원 체제는 1,500만 명의 미군 병력에게 식량, 피복, 무기, 수송을 제공하였고 무기대여법에 따라 영국군과 소련군 등에도 장비와 물자를 공급하였습니다. 연합국의 병기창으로서 미국은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움직였지요. 또 전쟁은 산업구조의 변화도 가져와 수많은 민수산업이 군수산업으로 전환되었지요. 옷을 만들던 공장은 군복을, 자동차를 생산하던 공장은 군용 트럭을, 트랙터를 생산하던 공장은 전차를,
선박을 생산하던 조선소는 거대한 함정을 생산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수요가 급속히 늘어났기 때문에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지요. 예를 들면 1939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기간에 선박 생산 톤수는 5배 이상 증가하였지요. 농업 생산도 크게 증가하여 전체 노동력의 5%밖에 안 되는 농민이 미국과 연합국의 국민을 먹여 살릴 식량을 생산해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제조법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왔지요. 예를 들어 일본의 동남아시아 점령으로 천연 고무의 수입이 불가능해지자 합성고무 산업이 등장하였습니다. 주요 참전국 가운데 미국은 전쟁 덕분에 부유해진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유럽에서 전쟁이 시작된 1939년 9월부터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한 1941년 12월까지 미국은 점진적으로 군비를 증강하였습니다. 1941년 한 해에만 의회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했던 전비보다 더 많은 액수인 약 370억 달러를 배정했지요. 이 자금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무기고를 확장하여 히틀러와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나라들에게 군수물자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미국의 참전은 미국의 공업 생산 능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미국 전역의 공장들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막대한 양의 군수물자는 오히려 너무 과대하게 생산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을 정도였지요. 미국의 연간 항공기 생산 능력이 약 5만 대라고 추산한 루즈벨트의 전쟁 전 주장은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는데 결과적으로 미국의 생산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즈벨트가 추산했던 생산 대수는 이미 1942년에 돌파했고 1944년에 이르자 그 생산 대수는 당초 예상의 2배를 넘어선 것이었지요. 지금까지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으로 인한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그리고 거대한 무기 생산 기지가 되어 연합국을 지원한 미국의 전쟁 동원 능력에 얽힌 일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